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자는 이 집이라는 공간 말이죠. 이게 그냥 벽돌 덩어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거대한 거울 같은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엔 공간과 사회가 어떻게 찰떡처럼 얽혀서 공생하고 있는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 빠르게 짚고 넘어가죠. 1번,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공간. 2번, 가족의 사회화 기능. 3번, 반폐쇄적 시스템. 4번, 가족의 진화. 그리고 마지막 5번, 주거의 미래입니다. 건축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회학을 거쳐 미래의 집합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공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실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집이라는 공간의 기능, 사실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일터랑 하나로 합쳐진 겸용 주거인가요? 아니면 딱 퇴근하고 쉬기만 하는 전용 주거인가요? 예전 농경사회나 상업 중심일 땐 이 둘이 한 공간에 있었죠. 근데 요즘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일터랑 분리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인구 변화를 보면 핵가족화에 1인 가구도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용 주거 공간이 독신자용 아파트, 신혼부부용 기숙사 이렇게 아주 잘게 쪼개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랑 같이 사느냐가 집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두 번째 파트, 이 가족의 사회화 기능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그냥 핏줄로 묶인 집단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문화를 싹 물려주도록 세팅된 아주 적극적인 사회 구조라는 거죠. 아이가 밥 먹고 잠자는 생리적,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건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곳,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진짜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야 하고 어떤 느낌을 주어야 하는지 그 모든 규칙을 바로 이 가족이라는 내부 엔진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거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각자의 방문을 열고 닫는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집안의 룰들을 전부 가족의 사회화 기능 안에서 학습되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3. 반폐쇄적 시스템. 도대체 이 사회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학자 어니스트 버게스가 남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있습니다. 가족을 반폐쇄 체계라고 불렀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간단합니다. 가족이 세상이랑 뚝 떨어진 외딴 섬 같은 완벽한 독립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깥 세상과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특수한 하부단이라는 거죠. 이게 반폐쇄적이다 보니까 밖에서 세 가지 필수적인 인풋을 받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문화 규범, 지켜야 할 규칙인 제재, 그리고 월급 같은 사회적 보상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잖아요. 거시적인 사회 구조가 우리 집이라는 아주 미시적인 공간의 현실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4. 가족의 진화. 산업혁명 이후로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시죠.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사회학자들이 가족을 보는 시각이 확 바뀝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국가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엄청 엄격하고 의무적인 기능주의 기반의 제도였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개인의 사랑, 유대감, 그러니까 애정 기반 단위로 그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친밀하고 좁은 인간관계에 집중하게 된 거죠. 여기에 아주 기름을 들이부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수명 연장입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면서 가족의 타임라인 자체가 완전히 고무줄처럼 늘어나 버렸어요. 예전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결혼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이혼 후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기간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가족의 형체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긴 생애 주기 동안 끊임없이 적응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부정론적 시각을 가진 사회학자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이 단순한 애정 단위로 쪼개진 있다 집 크기도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죠. 북적거리던 대가족형 복합주거에서 아파트로, 그리고 결국엔 가족이 아예 해체되면서 모두가 고립된 독신용 기숙사 같은 데서 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인과학적 변화가 뒤에서 휘몰아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겠죠? 진짜로 가족 단위가 쪼개지고 작아진다면 우리가 사는 집도 당장 내일부터 캡슐 호텔이나 고립된 기숙사처럼 싹 변해버릴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5번째 파트로 갑니다. 5. 주거의 미래. 이제 추상적인 사회학에서 다시 우리 주변의 벽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은 그렇게 쉽게 부서지는 단위가 아닙니다. 엄청난 회복력을 가진 적응하는 조직이거든요. 사회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던 역할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 넘겨주기도 해요. 도시와 가정에도 기가 막히게 적응하죠. 왜냐? 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애정 욕구를 채워주고 아이들을 사회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변하면서 고밀도 주택이나 1인용 소형 주택의 비율이 출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 본능적으로 집이라는 공간,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갈구하는 아주 깊은 곳의 주거 규범 자체는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거나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집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반폐쇄적 가족 시스템이 앞으로 다가올 예상치 못한 미래의 사회적 충격들에도 꿋꿋이 적응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딱 50년 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그 집의 벽은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방식을 담아내기 위해 과연 어떤 기발하고 매력적인 형태로 진화해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매일 머무는 그 공간을 조금은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